민주당이 논란에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지형은 5당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임미리 교수와 관련된 논란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싶습니다. 이 민주당이 고발을 했다가 고발을 취하는 했습니다만은 그 고발을 한 과정 또 취하는 과정 또 해명 과정들이 좀 매끄럽지 않다 이런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아침에 지인이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임미리 교수하고 경향신문을 고발했다고. 그래서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그만큼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저는 아마 배경은 한 3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 제목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거든요. 네. 내용은 좀 떠나가지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거죠. 두 번째는 초기에 이런 유사한 형태를 진압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유해 또 논평이라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차단할 목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대응도 잘못됐고 취하는 과정도 좀 어설펐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선거를 앞두고 매번 선거 때마다 어떤 발언이 하나가 문제가 돼가지고 전체 선거에 판도에 영향을 미친 게 많은데 네. 하필이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도부의 대응이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전체주의 민주당이 최근에 하는 행태들을 잘 보시면 알지만은 굉장히 좀 오만함을 넘어서 어떤 전체주의 자신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도 사고가 터졌구나. 최근에 보시면 알지만 뭐 최장집 교수라든지요, 우석훈, 또 진중권 교수 이런 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대표적인 이쪽 민주 진보 진영의 논객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마저도 민주당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 쓴소리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왜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하는 분들한테까지도 이런 소리를 듣는지를 뼈아프게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고 거꾸로 진보 진영 논리로 나눠가지고 저 사람도 우리 편이 아니라는 등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굉장히 좀 민주당으로서는 패착인데 이런 임미리 교수 그 논평에 대한 논설에 대한 컬럼에 대한 민주당 이번 대응 방식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바로 하루 뒤에 이제 그 고발을 취하한 것은 잘했습니다. 근데 취하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피력을 하고 네. 했으면 좋았는데 뭐 유감 정도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또 그 임미리 교수의 뭐 전직을 노출하면서 이랬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고 하는 것은 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고발을 한 것과 또 그것을 취하하고 해명하는 과정들이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집권당의 어떤 포용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실책이었다고 봅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권력의 제4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론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이것이 이제 제도화돼서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국민들을 계도하는 그만큼 전파력과 확산력이 상당히 큰 정보화 시대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발끈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이 약간은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헌법 정신을 잠시 간과하고 정당의 어떤 정치적 이득에만 골몰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경향신문의 글로만 퍼블리시 이렇게 시민들이 이것을 읽었다면 그나마 이것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 상당히 적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이제 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이것을 훨씬 더 키우고 네. 이 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만 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한테 큰 역풍이 돼서 돌아가는 지금 형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하더라도 지금 선거 시국가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임박해 있는 아주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수라든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언론에 나선
사람들은 정말 객관화하고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발언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을 어떤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특정 정당만 딱 빼고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양비론적으로 간다든가 그리고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이것을 보면은 촛불 정권을 자임하고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익에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을 찍지 말라 이런 취지인데 이런 취지가 글로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발끈하고 검찰 고발까지 했지만 거기까지만 나가지 않고 어떤 대변이나 부대변인 논평에서 끝났으면 네. 좋았던 그런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일단 임미리 교수가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도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임미리 교수가 본인의 이력을 또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안철수 싱크탱크에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한나라당 출신으로 출마를 했던 점이 또 이력으로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시의원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앞서 같은 말씀 드리면은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 건 사실이에요. 네. 내용은 좀 정말로 현 정부라든지 민주당에 대해서 고언에 가깝거든요. 그런 말을 잘 뼈아프게 저희들이 수렴을 하면 되는 건데 제목이 이제 자극적이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 이제 고심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지금 민주당에도 보면은 진영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출신이잖아요. 또 저쪽에 가 있는 뭐 그 이재호라든지 김문수 같은 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처음 출발점은 진보에서도 굉장히 그게 좀 치우친 분들이었었는데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진영도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걸 처음에 출발점을 문제 삼아서 현재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다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은 다른 당하고 달리 민주를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인데 이런 정당에서 어떤 자기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나왔다 그래서 형사고발로 가는 것은 좀 과했다. 네. 저도 뭐 기자로서 일선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 컬럼에 문제가 있으면 반론을 제기를 하든 아니면 다른 의견을 받아가지고 같은 분량의 어떤 논평을 내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언론중재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을 보면은 일선에 있을 때 보면은 언론중재만 회부가 돼도 굉장히 심정적으로 부담이 가거든요. 근데 이 글쓴 필진을 형사고발까지 한 건 좀 어떤 이불 막기 위한 재갈을 물리게 한 거라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다만 그나마라도 빨리 고발 네. 취한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까지 좀 비판의 가세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총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여론조사 지표도 그렇고 상당히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이제 여론적 지표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종로의 빅매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지금 빅매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는 종로 선거도 마찬가지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리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도 표심 20%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 20% 정도의 어떤 중간 중도 표심은 말실수 특히 뭐 이런 뭐 지금 임미리 교수와 같은 이런 것들을 검찰 고발했던 이런 실수 그리고 또 다른 또 말실수가 좀 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정책 실패가 또 더 씌워진다면 네.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총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제 총선이 60여일 남았기 때문에 중도층이 선거에 지금 관심을 표명하고 주시하고 있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특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6월 지난 그 촛불 혁명 당시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이 상당히 공세의 고삐를 상당히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 탄압이 곧
블랙리스트인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게 하는 어떤 헌법 정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듯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중도 표심이 상당히 한국당을 지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왔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고발을 취소했음에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이 상인들을 위로한다면서 좀 건넨 말이 논란입니다. 손님이 적어서 편하시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 많은 비판을 좀 낳고 있는데요. 정 총리는 일단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사자는 오히려 좀 이번 논란에 당혹스럽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전형적인 그 악마적인 편집이거든 의도를 갖고 앞뒤 맥락이라든지 현지 분위기를 보면 전혀 아닌데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식당 사장 같은 경우는 네. 정작 우리는 굉장히 기분 좋게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언론에서 회자되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했다 그러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정세균 총리가 쌍용에 근무하실 때 식당에 그 구내식당에 아마 일을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네. 한 40년 지나서 어제 그 자리에서 우연히 봤고 반가운 마음에 이제 그렇게 그분은 또 어떤 오너도 아니고 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손님이 없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다. 또 손님 좀 쉬었다가 손님 많아질 때 다시 열심히 힘을 내서 하시라 이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어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총리가 그 인식이 좀 잘못됐다 그러는데 지금 총리가 매일 아침에 하루에도 뭐 몇 차례씩 경제 상황을 지금 보고를 받거든요. 네. 그리고 그젠가도 보셨습니다마는 구내식당 놔두고 일부러 그 주변에 그 자영업자들이 하는 식당 가가지고 그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총리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그 한국당에서 비판하시는데 그건 지나친 억측이고요.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좋은 의도에서 한 게 이렇게 자꾸 되니까 네. 저는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란 말인가. 현장 가서 현장을 가지도 말고 가서도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네. 한번 좀 반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친한 종고분에게 이제 농담 섞인 발언이었던 만큼 너무 큰 비난에 직면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또 이게 뭐 일부는 그럼 뭐 식당 주인하고 종업원을 뭐 평가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의견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국무총리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공직자고 그리고 국무총리의 행보를 하면은 언론이라든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국무총리의 언행을 관찰합니다. 일거수일투를 관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손님이 저거 편하시겠다 웃으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웃으면서 사석에서는 농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무총리는 공직자, 최고의 공직자고 특히 이 비상시국에서는 국민들의 일거질적의 어떤 최고 행정 책임자의 어떤 행보를 관찰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정권은 중산층과 서민을 보듬어주는 그런 진보성의 정권이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 말 앞뒤 전후 맥락을 저도 봤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농담이다, 네. 덕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쪽으로 또 정치는 항상 적대적인 반대적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적인 세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 가장 그 근본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네. 뭐냐면 서민의 어려움을 간과한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유감을 이제 표명을 한 것은 일단 뭐 만시지만 잘했다고 보고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총선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는 전체 표심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수단이기 네. 때문에 언행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부 왜곡이나 오해의 소지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좀 발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대화라는 것은 상대가 있잖아요. 그날 그 현장에서 상대는 그 식당에 있는 식당 사장부터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정작 듣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기분 좋게 지나갔는데 언론에서 특정한 대목만 고등어 토막 내듯이 쳐가지고 이것만 흔드니까 이게 문제가 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정 총리가 서민을 의식을 안 했거나 어려움을 모르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경광부에 할 필요는 없다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인정할 부분 저는 네.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정치 확대가 안 되지. 네네. 거기 식당의 종업원이나 식당 사장님 물론 거기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할 건데 그것을 어떻게 국무총리가 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에서 물었을 때 나 그때 기분 나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부적절한 민감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상황인 만큼 좀 더 신중한 발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미래통합당 17일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지도부 구성을 놓고 원희룡 지사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합류를 했는데 또 이 시민사회단체 측은 또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이게 통합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장기표 위원장이라고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쪽 그 진보 진영, 진보보다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왼쪽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통합신당의 통추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다가 손들고 나왔는데 지금처럼 한국당 지도부 체제를 놔둔 상태에서 일부만 약간 개선하는 것은 이건 개혁하고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이 통합 이 지도부 구성을 좀 보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통합을 하면은 말 그대로 통합을 하는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개혁을 하겠다든지 중도 보수로 가겠다든지 하여튼 자신들이 내세우는 지향점이 있는데 그 지향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도 개편해 주는 게 타당한데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동력도 생기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일부만 한 4명 정도만 최고위원을 뭐 보강하는 정도로 가다 보니까 장기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손을 들고 나갔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통합이 겉으로만 된 통합이고 내부에서 어떤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통합이 일정한 한계를 좀 노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 효과가 좀 반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는데, 자 이렇게 출범을 이틀 앞둔 오늘 또 이제 김성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한국당과 보수파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딸 특혜 채용 의혹도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핸드백에 물기 젖은 눈물 젖은 앞치마를 챙겨놓고 다니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KT 정규직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지난 1월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때 무죄 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재판부에서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딸이 여러 차례 특혜받아 KT 정규직 채용이 됐음을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무죄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황 증거는 있지만 실증적인 어떤 물증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선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고려를 한 것이고 이 기회에 지금 14명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김성태 의원은 과거에 정치 시작할 때는 서울시 시의원 비례대표 그때 당시에 민주당입니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서울시 비례대표를 했다가 그다음에 새누리당으로 넘어와서 강서갑 거기에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인데 여기에서 3선을 했고 물론 뭐 본인의 이력이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동계 출신이라는 그런 선명성에 이런 KT 부정 채용과 연루가 돼 있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서 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을 선택하고 정치를 길게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을 피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비례한국당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텀 쉬어서 다음에 지방선거라든가
그리고 다음 총선을 노리는 이런 정치를 좀 더 길게 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김 의원까지 해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한국당 내 의원들은 총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이 이제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으로 옮기고 있는데 예. 앞으로의 김 의원의 걸음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아마 두 가지를 주안을 둬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또 자기의 그 보수파 분열의 그 원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된 원죄 두 가지를 했었는데 그런 취지라면은 저는 앞으로도 이 지금 새로운 창당된 데가 지금 숫자를 늘려야 선거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도 그쪽으로 가는 것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미 이제 정운천 전 바른미래당 의원, 한국당이 아닌 다른 당 출신이 통합미래당이죠. 미래당에 지금 합류한 것은 처음인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보수파의 승리를 큰 기치로 뒀던 만큼 그런 취지에서 그쪽 당에도 합류하는 것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주요 이슈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